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16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800여 명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 경험으로 인해 세계인의 90% 이상이 코로나19에 면역을 지녔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환자가 일주일 사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고 전염성도 강해서 자칫 방심하기 쉬운 겨울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이 일찍 시작되면서 벌써 전국 30여 곳의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성과 전파력이 예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가 방역을 5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세포를 배양해 실제 고기와 같은 식감과 맛을 낸 배양육이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첫 식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양육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을 막고 도축 없이도 고기를 얻을 수 있어서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람 뇌에 무선 칩을 심어서 시각장애인도 앞을 보게 하는 실험을 6개월 안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서류 대부분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한 상태인데 머스크는 이미 여러 번 관련 계획을 연기한 바 있어서 이번 실험이 제대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1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00여 명, 2주 전보다 80여 명 늘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3,080명, 해외 유입은 8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58명으로 17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69명입니다.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코로나19에 면역을 지녔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거브라야소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경험 덕에 세계 인구 최소 90%가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 무서운 생존력에 전염성도 강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생굴과 과메기 등 겨울이 제철인 각종 해산물을 즐기기 좋은 이맘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몰리는 경향이 매년 반복됩니다. 올겨울 역시 한 주 만에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50% 넘게 급증하는 등 날씨가 추워지면서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과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한데 겨울이라 방심하다가 걸리기 쉬운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점 더 생존력이 강한, 생존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보니까 겨울철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익히면 다 죽는 세균 바이러스니까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 노로바이러스는 어패류나 해산물뿐 아니라 과일과 채소, 우유, 물 등 각종 오염된 날 음식을 먹으면 걸립니다. 또 감염된 사람의 분변이나 구토물, 만진 물건을 통해서도 옮는데 전염성도 매우 강합니다. 1년 평균 발생 건수는 53건 정도로 많진 않지만 한 건당 환자는 19명꼴. 학교나 어린이집처럼 단체 급식을 하는 곳은 한 명만 걸리면 순식간에 퍼지기 쉽습니다. 메스 꺾고 구토하고 막 이런 게 되게 흔해요. 설사도 물론 많지만.
유아라든가 또는 고령에서는 탈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도씨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서 먹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겨울철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요즘처럼 추위가 심해지면 무릎 같은 관절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비교적 젊은 층도 관절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평소 약으로 관절염을 관리하는 이 40대 환자는 최근 무릎 통증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검사를 받아봤더니 연골이 손상돼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또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단 오를 때 말고 평지는 좀 괜찮았는데 약간 지금은 좀 욱신욱신 쑤시는 게 조금 더 날씨하고 좀 영향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관절염 통증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더 심해집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줄고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면서 뼈와 신경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전체 인구의 14% 비중인 736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관절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는 40, 5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지만 젊은 층인 20, 30대도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젊은 층 환자가 늘면서 평균 진단 연령은 2012년 44.7세에서 지난해 41.8세로 9년 사이 2.9세 낮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 활동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무릎 안에 있는 이제 연골이나 연골판이 이제 손상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2차적으로 또 그렇게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최근에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죠. 따라서 젊더라도 관절이 시큰거리고 아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나이가 있다면 평소에는 체온 유지에 신경 쓰고 관절 주변의 근력을 강화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겨울철 불청객이 된 지 오랜데요. 올겨울에는 일찍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파 속도도 빠르고 바이러스도 유난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차단 방역에도 벌써 전국적으로 32건이 확진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오리 사육 단지입니다. 농장 입구는 길이 막혔고 축사는 이미 텅 비었습니다. 모두 9개 동에서 유경 오리 2만여 마리를 기르던 이 농장은 전남에서 7번째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무안과 한평 등 가금 농장 3곳에서 추가로 H5형 AI가 나와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낮은 쪽에 다 이렇게 오염이 됐지 않나 싶어요. 바람, 전진 전파. 저도 걸려갖고 역학을 했는데 경로를 못 찾고 저 같은 경우도 방역 준수가 워낙 잘 돼 있어 잘 지켜갖고 그런 게 하나도 걸린 게 없대요. 개별 축사에서 철저하게 차단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도 속절없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나주와 영암, 모안 경계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산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겨울철이면 철새들이 많이 날아듭니다. 검역당국의 조사 결과 올해 철새 감염률은 예년보다 13%포인트 높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야생에서 나온 지 4, 5일 만에 농가에 전염이 되는 것 보면 AI가 지금 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는 최고인 3에 가까운 2.97, 그리고 벌써 7단계 변이까지 나온 것으로 검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예년보다 병원성이나 전파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오자 방역을 5배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지역에
저희 보통 10km 방역 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2km까지 좀 확대를 했어요. 출하를 또 이제 보통은 오리 같은 경우는 한 3일 단계 정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바이러스가 너무 세기 때문에 과거는 500m만 살펴보는 했어요. 현재는 1km까지도 한데, 때는 12월은 한 2km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농식품부하고 조율 중에 있고. 올해 확진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 10월 경북 예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서 모두 30여 건.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가 이번 달에 최고조에 이른 뒤 다음 달 초중순이나 돼야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에어 앰뷸런스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쓰러진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중환자를 국내로 데려오려면 외국의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태국 방콕의 돈무안 국제공항.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40대 한국인 남성을 의료진들이 정성스레 살핍니다. 흔들리지 않게 시트에 잘 고정한 뒤 환자를 응급구조 비행기 에어 앰뷸런스에 옮깁니다. 김포에서 날아온 국내 최초의 에어 앰뷸런스입니다. 닥터 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는 국내에 여러 대 있지만 앰뷸런스 비행기는 지난 4월 호주에서 들여온 이 비행기가 유일합니다. 여기에 조종사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까지 모두 한국인. 우리 비행기로 우리 의료진이 우리 국민 환자를 이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어 앰뷸런스가 널리 알려진 건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호 주얼리호의 구출 작전 도중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국내로 이송한 게 바로 에어 앰뷸런스입니다. 당시엔 스위스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이송 비용이 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4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에어 앰뷸런스는 환자가 이동한 거리만 비용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에어 앰뷸런스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거리까지 비용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비행기를 쓰면 왕복 비용만 부담하는 거라 유리하고 우리 의료진이 타는 것도 여러모로 장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에어 앰뷸런스는 모두 155대로 아시아에는 우리나라 포함 22대가 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국내 운영사는 고가의 이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행자 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준비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었던 에어 앰뷸런스 등록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가 녹아내리면서 그곳에 수만 년간 갇혀있던 많은 병원체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지난달 바이오 아카이브에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자신들이 시베리아 야쿠츠크 지역의 영구 동토에서 48,500년 전 호수 밑으로 묻힌 것으로 추정하는 바이러스 등 13종을 발견했는데 아직 충분한 전염력을 갖춘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실제 고기와 같은 식감과 맛을 낸 것을 배양육이라고 부릅니다. 배양육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유발하지 않고 도축 없이도 식용고기를 얻을 수 있어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배양육 개발업체가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처음으로 식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닭고기 패티로 만든 햄버거입니다. 단면을 잘라봐도 일반 닭고기와 다를 바 없지만 이 닭고기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배양육입니다. 이 같은 배양육이 머지않아 식탁 위에 올라올 전망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1년여의 심사 끝에 최초로 배양육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FDA는 배양육 닭고기가 안전성 기준인 그라스를 통과했으며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추가 의문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업체에 보냈습니다. 배양육은 소나 돼지, 닭 등을 사육해 도축하는 대신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들어낸 고기를 말합니다. 유전자 조작 없이 세포에 배양액을 넣어 근육이나 지방 조직 등으로 자라게 하는 것으로
동물이 살을 찌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맛과 식감은 실제 고기와 유사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서 문제는 비싼 가격입니다. 현재 배양액으로 영양이 풍부한 소 태아 혈청을 사용하는데 전체 생산비의 최대 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쌀 뿐 아니라 채취 과정의 윤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해결할 무혈청 배양액 개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혈청 배양액을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한 독도새우 배양에도 성공했습니다. 세포를 키우고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저희가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공급해드릴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가축 사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8%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배 수준입니다. 현재 배양육 개발업체는 전 세계 100여 곳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재발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백혈병 중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에 속합니다. 이런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체내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활발한데요.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국내 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세포에 생기는 암인 백혈병. 국내 백혈병 환자의 절반은 재발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병은 독성이 강한 화학항암제나 골수 이식 등의 치료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듣지 않으면 달리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안 되시는 분이 훨씬 많고 치료를 마치고서 얼마 안 돼서 1년 안에 재발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인체 내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해 이 난치병의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한 건데 NK세포는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죽이는 킬러세포입니다. 그동안 NK세포는 대량 생산이 어려웠는데 독자 기술로 기존보다 10배 이상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 기업은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혈액에서 NK세포를 분리해 배양하는 방식이었는데 NK세포가 혈액세포 중 10%만 존재할 만큼 수가 적어 분리 과정에서 손실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NK세포를 분리하지 않고 T세포 등 다른 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총 4차례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약 140명의 환자를 투여한 결과 재발을 약 절반 정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생존율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좋은 임상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NK세포 치료제는 체내 면역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화학항암제와 같은 독성이 없습니다. 연구진은 내년 상반기 상업용 임상 이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학계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 또 다른 면역세포 치료제인 카티가 이미 상용화돼 치료 효과를 내는 만큼 NK세포 치료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반년 안에 사람 두뇌 안에 무선칩을 심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실험 등을 하겠다는 건데요. 관건은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억만장자 혁신가인 일론 머스크가 사람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는 인간 실험을 앞으로 6개월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초의 사람 대상 실험을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으며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submitted, I think, most of our paperwork to the FDA, and we think probably in about 6 months we should be able to have our first Neuralink in a human.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뉴럴링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visual part of the cortex is still there. So yeah, even if they've never seen before, we're confident that they could see. 또 하나는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더 빨리 스마트폰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예정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가 올해 10월 말로 늦췄고 이 기한도 별다른 설명 없이 연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싱크론이라는 회사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최초로 두뇌에 칩을 이식해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 삽입 칩을 통해 생각만으로 복잡한 전자제품을 조작하고 궁극적으로 신체 장애를 극복하며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머스크의 거창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아 실험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농약을 뿌리는 똑똑한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실상 1년 내내 토마토가 자라고 수확이 가능한 대형 스마트팜. 실내 재배 시설이지만 병해충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해충은 주로 잎의 뒷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잎의 뒷면에 뒷면 쪽에. 열매도 있어요? 열매는 거의 없고요. 이곳에서는 2달 전부터 병해충 잡는 농약 작업은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과 근접 센서 등을 통해서 계획된 경로에 따라 자율주행과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비상 정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람 없이도 혼자 방제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약 작업들은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요. 두 사람이 2~3시간가량 하던 방제 작업을 이 로봇은 혼자 1시간 반이면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굳이 여기 농장에 있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여서 방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긴다는 거, 두 번째는 농약을 직접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 8시간 이상 연속 가동이 가능해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온실 방제 로봇. 네,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이 끝난 이 스마트 방제 로봇은 기술 이전 과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일반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내일 브라질과의 16강전이 시작되는 시각, 우리나라는 영하권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거리 응원이 벌어지는 내일 새벽 3시부터 6시, 서울 기온은 영하 3도에서 4도 정도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비교적 맑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체감 추위가 심하고 일부 지역에 눈 예보도 있는 만큼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 8강 자리를 두고 브라질과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패배가 예상된다는 숱한 외신들의 보도가 있지만 데이터는 그저 숫자일 뿐 경기는 선수들과 온 국민의 염원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직전 경기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전 국민의 염원이 카타르에 닿을 수 있도록 16강전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